어머니,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시면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남편 떠나고 혼자 못 살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주 밥 차렸어요.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저녁 준비하고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칫밥이었어요. 제 방은 베란다 옆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들으며 잠들었어요. 이불 냄새에는 늘 섬유유연제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20년 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학원 보조교사로 20년 일했던 57살 한정숙입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는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한테 아직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한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이야기, 가장 서럽고 가장 당당한 독립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시니어 극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 남편 장례식이 끝난 그날로 돌아갑니다. 챕터 1 장례식이 끝난 날.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4월인데도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남편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밥 먹었어?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사흘 동안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문객 맞고 절 받고 인사하고 밥 먹으라는 말을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발을 벗는데 현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늘 왔어? 하고 거실에서 소리가 났었거든요.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켤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으로 와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아들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도 혼자 있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아들 집은 경기도 분당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32평이었어요. 아들 부부와 손주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푹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베란다 옆이었어요. 원래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세탁기가 있던 자리였어요. 세탁기를 거실 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접이식 침대를 놓았더군요. 어머니, 여기가 좀 좁긴 한데요. 손주 방 빼면 여기밖에 없어서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지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방은 4평 남짓이었어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이었습니다.
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 사는 집이니까요. 손주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덜 외로웠습니다. 첫 주는 정말 쉬었어요. 며느리가 밥도 차려줬고 아들이 퇴근하면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손주가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뭐 해줘? 하면 종이접기를 해줬어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이 어수선했습니다. 밤새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기가 못해서요. 설거지를 하니까 바닥도 더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니까 화장실도 닦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은 별로 안 그래 보였습니다. 집에 누가 들락거린 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본인 집이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저는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기로 했어요. 그게 눈치였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의 눈치요. 손주는 4살이었어요. 이름은 서준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였어요. 아침 8시에 등원을 해야 했는데 아들은 7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야근이 많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건 제 몫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했습니다. 손주가 예뻐서요. 그리고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손주 밥을 차렸습니다. 죽을 끓이거나 계란말이를 했어요. 손주가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옷을 입히고 세수시키고 양치질 도와주고 어린이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손주 손을 잡고 걸으면 남편 생각이 덜 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좋았어요. 어린이집에 손주를 맡기고 돌아오면 9시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청소가 시작됐어요. 거실 청소, 부엌 정리, 화장실 청소, 빨래도 했습니다. 널고, 개고, 옷장에 넣어뒀어요.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데워 먹었어요. 아무도 밥 먹었어?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서러웠어요. 오후 4시에 다시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간식 주고 놀아주고 동화책 읽어줬습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했습니다. 아들보다 며느리 입맛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집에서 오래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하고 저 손주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서준이 봐줘서. 저는 웃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손주가 예쁘지. 아들이 밥을 먹다가 잠깐 멈췄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엄마, 근데 있잖아요.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굴렸어요. 집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원집이요. 수원집. 남편이랑 30년 산 집이었습니다. 전세였어요. 보증금이 1억 2천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돈 묶어두면 아깝잖아요. 엄마 노후자금으로 굴려야지.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밥을 떴어요. 그런데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 옆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에서는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수가 밥 먹었어?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가 어딘지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챕터 2 베란다 옆방. 아들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집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주 밥 차리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은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손주 서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끈뜨끈했어요. 체온계로 재니까 38도 5였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전화했어요. 오늘 못 간다고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서준이 열나서 어린이집 못 보냈어요. 제가 볼게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해열제 냉장고에 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걱정된다는 말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이마에 냉찜질 해주고 죽 끓여 먹이고 동화책 읽어주다가 손주가 잠들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방에 들르지 않았어요. 옷 갈아입고 나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요. 생선 냄새가 좀 심하네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생선구이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한 건데요.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서준이 열은 어때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저녁 준비를 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 옆방에 누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5월인데도 밤에는 쌀쌀했습니다. 방이 좁아서 이불을 펴면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불을 반으로 접어서 잤습니다. 다리를 웅크리고 자야 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1시에 빨래를 돌리더군요. 저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없으면 이상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핸드폰 앨범에 저장해둔 사진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해?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저. 4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아침을 차렸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국. 손주가 좋아하는 메뉴로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서준이 데리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 서준이 비행기 처음 타보잖아. 둘이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행 날짜, 비행기 시간, 호텔 예약.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는 건가, 아닌 건가. 물어보기가 어려웠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는 동안 집 좀 봐줘요. 집을 봐달라는 거였어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다녀와.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서러운 건지 서운한 건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히 못 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가면 불편하니까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재택근무예요. 제가 서준이 볼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하루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저는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갑자기가 아니잖아. 벌써 2달이야. 나 솔직히 힘들어. 저는 숨을 참았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봐주시잖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건 그렇지만 우리 집이잖아. 신혼 때부터 둘이 살았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숨이 막혀.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 후에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 엄마 형편이 나아지면 나가실 거야. 나가실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나가실 거야.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여기서 손님이었구나. 아니, 손님도 아니었어요. 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아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베란다 옆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이 있었어요.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 방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었죠. 여기밖에 없어서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 방이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창고에 쌓인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치워야 할 물건, 필요 없어지면 버려야 할 물건.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이 집에서 소리내어 우는 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녁 때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안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어요. 속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들은 푹 쉬어요 하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원집은 이미 전세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새로 얻으려면 또 돈이 들었습니다. 1억 2천이면 많은 것 같지만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서러웠어요. 57년을 살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떡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을 만지다가 서랍이 열렸습니다. 방 한쪽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서랍이었어요. 제 짐을 넣어둔 서랍이요. 옷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오래된 명함이요.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명함이었어요. 한마음학원 원장 박영자.
영자 언니. 학원 보조교사로 일할 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원이 망했을 때 자기 학원 놀러 오라고 하셨었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이 집 아닌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요. 챕터 3 들리는 말, 들리지 않는 말. 며느리 대화를 엿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났어요.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아들 부부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놓으려고요. 세수하고 부엌에 가서 밥을 했어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놨습니다. 손주 서준이 도시락도 미리 쌌어요. 식탁을 다 차려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일어나서 밥 먹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요. 둘이 출근하고 나면 그때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식은 국을 데워서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있다며 출근했어요. 손주 서준이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안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응, 나 집이야. 며느리 친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는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아직 계시지? 언제 나가시나 모르겠어. 손이 멈췄어요. 감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짜 힘들어. 아침마다 밥 차려주시는 건 고마운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매일 눈치 보이잖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감자를 줍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우리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해? 시어머니 계시니까 남편이랑 싸우기도 못하고. 완전 감옥이야, 감옥. 감옥.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감자를 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통화했습니다. 그냥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갈 데가 없대. 어떻게? 갈 데가 없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 3개월을 사시면 너무하지 않아?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부엌 칼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습니다. 감옥. 제가 이 집을 감옥으로 만든 거래요. 저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대요. 저는 갈 데도 없는 짐이래요. 울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이게 나구나. 57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밥을 떴습니다. 반찬을 집어 손주 그릇에 올려줬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미리 얘기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있잖아요. 아들이 말을 흐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수원집 전세 계약 언제 끝나요? 다음 달이야. 그럼 그 돈으로 엄마 혼자 지낼 때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피했어요. 내가 나가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나가라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따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그 말이 웃겼습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미안한 표정 같은 건 없었어요. 내가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했어. 서준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내가 가정부야? 손주 서준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 앞에서 이러면 안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근데 뭐? 근데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우리끼리. 그 우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놨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 아들이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베란다 옆방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이었어요. 새벽에 분유 타서 먹이고, 아플 때 밤새 안아주고, 학비 벌려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살고 싶다래요. 저는 우리가 아니래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잘했어. 원래 빨리 말씀드렸어야지.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손주 서준이가 문 앞에 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울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안 울어. 괜찮아. 할머니, 나가지 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준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나가.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나가야 했습니다.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저를 원하는데 이 집은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돈은 얼마나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전세금 1억 2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 돈으로 집을 얻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보험도 없었어요. 연금도 적었습니다. 남편 연금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요. 57살. 일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를 써줄까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그때 베개 밑에 있던 게 손에 닿았습니다. 명함이었어요. 한마음학원 원장 박영자. 영자 언니.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명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이 집 바깥으로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영자 언니, 나 기억하실까?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명함을 놓지 않았어요. 그걸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그게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챕터 4 무너진 밤. 다음 날 아침 저는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오늘은 밥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불 속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그랬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아들 부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식탁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차려놓은 식탁이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가라고 했잖아. 저는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9시가 되니까 아들 부부가 일어났어요.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여보, 밥 어떡해? 어머니가 안 해놓으셨네. 아들이 대답했어요. 배달시키자. 그게 다였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한 일이 그랬어요. 배달 한 통이면 대체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경기도 원룸이라고 검색했어요. 전세 매물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보증금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월세를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 보증금 1000에 월 35만 원. 월세를 내려면 돈이 있어야 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요. 수입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매달 들어오는 돈은 남편 유종연금 40만 원 뿐이었어요.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관리비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는데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점심때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짜장면 시켰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안 먹을게.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나가서 얼굴 마주치기가 싫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멀어졌어요. 저는 방에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비스킷이었어요. 손주 서준이 주려고 사둔 건데 제가 먹게 됐습니다. 과자를 씹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서러웠어요. 오후에 저는 결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어요. 직접 가서 물어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이 3곳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했어요.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저기 원룸 알아보러 왔어요.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원룸을?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전세요, 월세요? 월세로요. 보증금 얼마나 필요해요? 요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정도요. 관리비 별도고요. 직장은 있으세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직원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수입이 없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임대인들이 요즘 소득 증빙을 요구하거든요. 소득 증빙? 저한테 증빙할 소득이 없었습니다. 연금은 있어요. 유족연금이요. 얼마 정도 나오세요? 40만 원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 35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이면 45만 원이 나가는데요. 연금이 40만 원이시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알겠어요. 더 알아볼게요. 부동산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춥기만 했습니다. 나 진짜 갈 데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손주 서준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를 안았어요. 작은 팔로 제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 할머니 안 보여서 무서웠어. 저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잠깐 나갔다 왔어. 미안해. 할머니, 나 배고파. 밥 줘. 제가 밥을 안 차려서 굶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부부는 뭘 했을까요? 아이한테 밥도 안 먹이고요. 거실을 보니까 배달 음식 그릇이 쌓여 있었어요. 점심에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았더군요. 짜장면 그릇에 파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주한테 밥은 줘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비빔밥을 만들어줬어요. 서준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식하고 온다고 했어요. 저랑 서준이만 집에 남았습니다. 서준이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아니, 접이식 침대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물 얼룩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전세금 1억 2천.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사면 월세는 안 내도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요? 밥값, 병원비, 공과금. 매달 돈이 들었어요. 연금 4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57살을 누가 써줄까요? 학원 보조교사로 20년 일했었어요. 그런데 그만둔 지 5년이 됐습니다. 남편 간병하느라 그만뒀거든요. 이력서를 써야 하나? 어디다 내야 하나?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한다던데. 저는 컴퓨터를 잘 못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봤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았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요양원 상담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요양원. 저는 핸드폰을 멀리 던졌어요. 내가 요양원 갈 나이야? 아직 57인데? 걸을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벌써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알고 연락하는 건지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무서웠어요. 혼자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한참을 울다가 베개 밑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명함이었어요. 한마음학원 원장 박영자. 영자 언니.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전화해 볼까? 손이 떨렸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한테 연락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구들이요? 남편 간병하면서 다 끊어졌습니다. 5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기도 못했어요. 형제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동생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안부 문자 오는 게 다였어요. 영자 언니가 유일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잘해주셨던 사람, 언제든 놀러와라고 했던 사람.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통화 버튼을 못 눌렀습니다. 무서웠어요. 안 받으면 어떡하지? 번호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누구세요? 하면 뭐라고 하지? 핸드폰을 다시 내려놨어요. 내일 하자. 낮에 하자. 마음 정리하고 하자.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명함을 다시 베개 밑에 넣었어요. 이불을 덮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꼭 전화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챕터 5 서랍 속 명함.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6시였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어요.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어요. 베개 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마음학원 원장 박영자.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오늘은 꼭 전화해야 했습니다. 더 미루면 영영 못할 것 같았어요. 아침 9시가 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출근했어요. 손주 서준이는 제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함을 보면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지막 숫자를 누르고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안 받으면 어떡하지? 바뀐 번호면 어떡하지?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안 하면 나 진짜 갈 데가 없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뚜루루, 뚜루루. 안 받으시나? 그 생각이 들 때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듯, 낯선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혹시 박영자 선생님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맞았어요. 번호가 안 바뀌었어요. 영자 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한정숙이에요. 20년 전에 세빛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말끝을 흐렸어요. 기억 못하시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탄성이 들렸어요. 어머, 정수가? 한정숙? 진짜? 기억하셨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수가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영자 언니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 지금 좀 힘들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바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오늘 점심에 보자고요. 분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원역 근처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여기야. 영자 언니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더군요. 그래도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거요. 저는 언니 앞에 앉았어요. 마주 보니까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울긴 왜 울어. 커피 마시자, 응? 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는지 몰라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것, 아들 집에 들어간 것, 베란다 옆방에서 산 것, 며느리한테 들은 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 다 말하고 나니까 목이 쉬었어요. 1시간 넘게 얘기했거든요. 영자 언니는 내내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 말하고 나니까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3개월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 집에서 눈치 보고 산 거, 그거 내 잘못 아니야. 가족이니까 의지하려고 한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언니 나갈 데가 없어요. 알아.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일해볼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같이 일하자고요? 언니 무슨 말이에요? 나 아직 학원 해. 한마음 학원. 기억하지? 기억했어요. 20년 전에 언니가 막 시작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공부방 수준이었어요. 그거 아직 하세요? 아직은 무슨, 이제 꽤 커졌어. 학생이 150명이야. 150명이요. 작은 공부방이 그렇게 컸다니. 저는 놀랐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 힘들어.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혼자 다 하기가 벅차.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막내딸이 도와주다가 작년에 결혼해서 나갔거든. 지금 사무일 봐줄 사람이 필요해. 저는 멍하니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수가 내가 오면 딱이야. 넌 학원일 20년 했잖아. 출결 관리, 학부모 상담, 서류 정리. 다 할 줄 알잖아. 언니, 저 5년 동안 일 안 했어요. 감도 다 잃었는데. 그런 거 금방 돌아와. 걱정 마. 언니가 웃었어요.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급여는 많이 못 줘. 월 150 정도? 근데 일은 오전만 해도 돼. 9시부터 1시까지. 오후는 4시간이야. 월 150만 원. 오전만 일하고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연금 40에 급여 150이면 190만 원. 월세 내고도 생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학원 건물에 옥탑방이 있어. 예전에 창고로 쓰던 데야. 좀 좁긴 한데 지금 비어 있거든. 옥탑방이요. 저는 언니를 봤습니다. 거기 내가 쓰면 어때? 월세 안 받을게. 전기세, 수도세만 내.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왜긴 뭐가 왜야? 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20년 전에 내가 학원 처음 열었을 때 기억나?
학부모들한테 욕먹고 울었잖아. 그때 누가 옆에 있어줬는지 알아? 저는 기억이 났어요. 언니가 학원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민원이 터졌었죠. 아이가 다쳤다고 학부모가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같이 사과하고 수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 학원 접었어. 그거 내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20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다니. 그러니까 은혜 갚는다 생각 마. 나도 내가 필요해서 그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응? 언니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카페를 나와서 언니 학원에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20년 전에 본 작은 공부방이 아니었습니다. 한마음 학원. 간판이 보였어요. 깔끔한 글씨체였습니다. 언니가 건물 뒤쪽으로 데려갔어요. 외부 계단이 있었습니다.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작은 문이 있었어요. 언니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어요. 작았습니다. 한 8평 정도요. 그런데 창문이 컸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베란다 옆 방과는 달랐어요. 여기 좀 치우면 살만해.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어. 보일러도 돼.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석구석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을 봤어요.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게 보였어요. 베란다 옆방 창문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거든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음에 들어?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여기 좋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럼 정리해서 언제든 와. 내가 기다릴게. 저는 언니를 안았어요. 갑자기 안았습니다. 말로 감사하다고 하기엔 부족했거든요. 언니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잘 될 거야, 정수가. 힘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어요. 잘 될 거야. 힘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갈 곳이 생겼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결정만 하면 됐습니다. 이 집을 나가겠다고, 스스로 나가겠다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나가는 거라고. 핸드폰을 꺼내서 명함을 봤어요. 한마음학원 원장 박영자. 이 명함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0년 전에 받아둔 명함 하나가요. 저는 명함을 지갑에 넣었어요. 이제 베개 밑에 숨겨둘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역이 분당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할 말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할 말이요. 챕터 6 스스로 선택한 길.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신발을 벗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어요. 현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엿듣게 되는 건 싫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머니 전세금 그거 우리가 받아야 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혼자 나가시면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야? 이상한 데 속아서 날리시면 어떡해?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건 그렇지만 우리 대출 이자 밀린 거 알잖아. 어머니 전세금 1억 2천이면 대출 다 갚아. 대출 이자가 밀렸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엄마 돈인데 아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돈이 아니라 유산이야.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건데 미리 받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재산은 결국 우리 거잖아.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산이라고요. 아직 저 살아있는데요. 그 돈이 벌써 자기들 거래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 아들이 물었어요. 나가실 때 우리한테 맡기시라고 해. 혼자 계시면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그러면 넘어오실 거야. 며느리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동의한 거였습니다. 제 돈을 빼앗는데 동의한 거예요. 32년을 키운 아들이었어요. 등록금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회사 들어갈 때 양복도 사줬어요. 결혼할 때 예물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요. 이제는 제 돈을 노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다시 신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해가 다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켜졌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지금 알게 된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며느리가 제 돈을 노리고 있었어요. 나가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내고 돈만 받아내려는 계획.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한테 끌려간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결국 아들도 동의한 거니까요.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으니까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서러움보다 분노가 먼저였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늙으면 돈만 빼앗으면 되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크게 열었습니다. 숨지 않았어요. 거실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밥 안 먹었잖아. 저는 아들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어요. 20분 전에 한 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나 할 말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 다음 주에 나갈 거야. 아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어요. 어디로 가시게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수원에 아는 사람 있어. 거기서 지낼 거야. 그럼 전세금은요? 며느리가 바로 물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감추지도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쓸 거야. 네. 내 돈이니까 내가 쓴다고.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잖아요. 우리한테 맡기시면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 맞나 싶었습니다. 안전하게? 너희 대출 갚는 게 안전한 거야?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며느리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다 들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내 돈으로 대출 갚으려고 했지. 유산이라고 했잖아. 어차피 물려받을 거라고. 아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됐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변명 안 들을 거야. 나 다음 주에 나갈 거고 내 돈은 내가 가져갈 거야. 더 할 말 없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가려는데 아들이 잡았어요. 엄마. 저는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아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우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 손을 떼어냈어요. 조용히요. 그래, 잘못했네. 근데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란다 옆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32년을 키운 아들한테 미안하다는데 그냥 뿌리쳤어요. 잘한 걸까요? 너무 매정했던 걸까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할 말을 했으니까요. 당하고만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가 서 있었어요.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토끼 그림이 그려진 잠옷이요. 제가 사준 거였어요. 할머니, 자장가 불러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침대에 앉혀놓고 옆에 누웠어요. 무슨 노래 불러줄까? 반짝반짝 작은 별.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준이가 눈을 감았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서준이 숨소리가 느려졌어요.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노래가 끝났어요. 서준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준이 얼굴을 봤어요. 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통통했어요. 이 아이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아들한테 실망한 건 견딜 수 있었어요.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준이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가요? 석 달 동안 매일 봤어요. 아침마다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이 아이한테 저는 할머니였어요. 진짜 할머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준이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할머니 사랑해, 서준아. 서준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손주 방에 데려다 줬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불을 끄고 나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을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면 다 들어갔습니다. 57년 인생이 캐리어 하나였어요. 이 집에서 제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침대에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였습니다. 영자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다음 주 월요일에 갈게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잘 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옆 건물 벽이 보였어요.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안 봐도 됐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산이 보인다고 했어요. 하늘이 넓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새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챕터 7 대가를 치르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요. 베란다 옆방을 둘러봤어요. 석 달 동안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세탁기 소리, 섬유유연제 냄새, 다 익숙해진 것들이었어요. 이제 다 두고 가는 거였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아침을 차렸어요. 손주 서준이한테 먹일 밥이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했어요. 서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당근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예쁘게 말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콩나물국도 끓였습니다. 밥을 새로 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요. 식탁을 차려놓고 서준이 방에 갔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준이가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다시 덮어줬어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아, 일어나. 밥 먹자. 서준이가 눈을 비볐어요. 저를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야. 일어나. 서준이를 안아서 식탁에 데려갔어요. 의자에 앉히고 수저를 쥐어줬습니다. 와, 계란말이다. 서준이가 좋아했어요. 포크로 계란말이를 찍어 먹었습니다. 맛있어? 응. 할머니 계란말이 제일 맛있어. 저는 웃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7시가 되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췄어요. 식탁에 차려진 밥을 봤습니다. 엄마, 앉아서 밥 먹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말이 없었어요. 4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나 오늘 나간다.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어요. 며느리도 멈췄습니다. 짐은 다 쌌어. 택시 불러놨고.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 갈 데 있어.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만 먹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가? 저는 서준이를 봤어요.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안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잠깐 여행 가. 여행? 나도 갈래. 서준이는 어린이집 가야지. 할머니 다녀올게. 언제 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언제 올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금방은 못 왔어요. 아침을 먹고 아들이 출근했어요. 현관에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응. 진짜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32년 전에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작았어요. 손바닥만 했어요. 지금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었어요. 너 잘 살아.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 그 문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어요. 오늘은 며느리가 간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짐은 이미 현관에 나와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30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전세금 말인데요. 역시 그거였어요. 끝까지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가져갈 거야.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돈이야. 내가 쓸 거야.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3개월 동안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대답을 안 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했어. 서준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차리고. 그게 모셔진 거야? 며느리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가정부처럼 일했어. 그런데 방은 창고만 한 대 줬지. 여행도 나 빼고 갔지. 그리고 나가라고 했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떨리지 않게요. 그러고도 내 돈까지 가져가려고? 유산이라고 했잖아. 아까 들었어. 어차피 물려받을 거라고.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들킨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 안 들을 거야. 저는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갈게. 더 볼 일 없어. 며느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대출이 진짜 힘들어요. 이자 밀린 거 알잖아요. 알아. 그럼. 근데 그건 너희 문제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번 돈으로 왜 너희 대출을 갚아? 나도 살아야 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뒤에서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혼자 사시면 힘드실 거예요. 늙으면 결국 자식한테 의지해야 해요. 그때 다시 오셔도 저희가 받아줄지 몰라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후회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여기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혼자 힘들게 사는 게 나아. 며느리가 굳어졌어요. 너희한테 다시 신세 지느니 차라리 굶어 죽을 거야. 저는 돌아섰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았어요. 다시는 안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아파트 로비를 지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따뜻했어요. 5월의 햇살이었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내려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줬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수원역이요. 택시에 탔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석 달 동안 살았던 곳이었어요. 손주 서준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 언제 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금방 온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야. 언제 올 수 있을지 몰라. 그래도 할머니는 서준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수원역에 도착했어요. 영자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가, 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언니가 달려왔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 고생했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잘 될 거야. 언니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언니가 학원으로 데려갔어요. 옥탑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청소를 해놓으셨더군요. 먼지도 없고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넓었어요. 베란다 옆 방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선 옆 건물 벽밖에 안 보였거든요. 마음에 들어?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너무 좋아요. 그래, 잘 됐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학원 일 천천히 알려줄게. 언니가 나갔어요.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새 침대였습니다. 삐걱거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드디어 제 방이 생겼어요. 제가 선택한 방이요. 눈치 안 봐도 되는 방. 쫓겨날 걱정 없는 방.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챕터 8의 이름이 붙은 자리.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옥탑방으로 올라온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천장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눈이 부셔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웃음이 났어요. 아, 이제 이 방에는 세탁기 소리가 없구나. 베란다 옆방에서 자던 때엔 밤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잤습니다. 이제는 새벽 5시에 새소리가 들렸어요. 닭 우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요. 옥탑방은 작았습니다. 8평도 안 됐어요. 싱크대 하나, 작은 가스레인지, 좁은 욕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서요라고 미안해하던 방이 아니었어요. 여기 내가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방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이었으니까요. 학원 일은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졌어요. 첫날 영자 언니가 저를 교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서류함이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야. 언니가 제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에 네임택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행정실 한정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성으로만 불리다가 오랜만에 제 이름 석자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 이것까지. 당연한 거지. 우리 학원 직원인데. 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먼저 출결 프로그램을 켜고 오늘 결석한 아이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컴퓨터가 처음엔 무서웠어요. 버튼 잘못 누르면 다 날아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수가, 이거 저장 버튼이야. 이거만 누르면 괜찮아. 영자 언니 막내딸이 오셔서 몇 번 알려줬어요. 손가락이 어색했지만 열흘쯤 지나니까 그럭저럭 익숙해졌습니다. 아줌마, 저희 애 오늘 조퇴할게요. 학부모 전화도 받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분인지 알겠더군요.
조급한 분, 미안해하는 분, 화난 분. 예전 학원에서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선생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예전처럼 저는 중간에서 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려요. 요즘 애들은 저를 할머니라고도 부릅니다. 한 선생님, 이거 프린트 좀 부탁해요. 젊은 강사가 건네주는 시험지도 프린트합니다. 머리 빳빳한 20살짜리 강사들이 저를 이모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월급날이 됐습니다. 영자 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첫 달 월급. 고생했어. 언니, 통장으로 넣어줘도 되는데. 첫 월급은 이렇게 주는 거야. 느낌이 다르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간병 그만두고 일 안 한 지 5년 만에 받는 내 이름으로 된 월급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연금 40만 원, 월급 150만 원, 합치면 19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약도 사고. 그래도 조금 남았습니다. 아, 나 아직 쓸모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래 걸려 들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은 한 달쯤 끊겼다가 2달쯤 지났을 때 처음 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학원 쉬는 날이라 방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 위로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한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오전만 하니까. 언니도 있고. 방은 따뜻해요? 응, 좋더라. 햇빛도 잘 들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서준이가요. 맨날 할머니 언제 와? 라고 물어봐요.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잠깐 볼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 수 있을까? 괜찮을까?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오실 수 있으면 오고 아니면 나중에라도. 아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갈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해버렸어요. 그 주 일요일 저는 분당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근처 놀이터였습니다. 멀리서 서준이가 보였어요. 작은 몸에 파란 점퍼를 입고 미끄럼틀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보더니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작은 운동화를 신고 퐁퐁 뛰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준아, 생각보다 많이 자랐더군요. 얼굴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통통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살았어? 나 진짜 보고 싶었어. 저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이제 울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뒤에 아들이 멀찍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 자전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왔네. 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게 서준이만 봤습니다. 그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나 그네 태워줘. 서준이가 그랬어요. 저는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앞뒤로 천천히. 아이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렸어요.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많이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네를 조금 더 세게 밀어줬어요. 서준이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저에게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옥탑방 생활은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중고 가구점에서 작은 책상을 하나 샀어요. 의자도 하나 샀습니다. 책상 위에는 달력과 볼펜, 그리고 손주 사진을 올려뒀습니다. 사진은 아들이 카톡으로 보내준 거였습니다. 어린이집 발표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토끼귀 머리띠를 한 서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혼자 먹을 반찬을 조금씩 합니다. 밥 2공기 분량만 해도 하루 반은 먹고요. 혼자 밥 해먹을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차렸지 나 혼자 먹을 밥을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압니다. 나를 위해 밥을 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어느 날 학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의 성적이 왜 이래요? 지난달보다 떨어졌잖아요. 젊은 강사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상담실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애가 요즘 잠은 잘 자나요? 그렇게 시작해서 아이 식습관, 잠, 핸드폰 사용 시간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제가 요즘 좀 신경을 못 썼네요. 애들은요, 혼나기보다는 누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영자 언니와 서준이.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물끄러미 보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대가를 치렀구나. 아들에게 기대던 삶, 손주와 매일 붙어 살던 시간을 내려놓고 혼자 사는 걸 선택했습니다. 대신 얻은 게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적힌 자리, 제 힘으로 번 월급, 제가 선택한 방, 그리고 언젠가 손주 서준이가 커서 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집을 얻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옥탑방 창가에 서서 산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서준이 데리고 학원 근처 갈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괜찮으면 옥탑방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언제든 와라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쓰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쳤어요. 점심은 같이 먹자. 옥탑방은 다음에. 엄마 일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줄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제 삶이 제 것 같았습니다. 늦게 배운 독립이었지만 그래도 배워서 다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별이 하나 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괜찮아. 우리 아들도 손주도 내가 멀리서 잘 지켜볼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정수가 수고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보자. 그 말이 내내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